해질 옆 창밖으로 스며드는 주황빛 노을이 박서진 여사의 희끗한 머리칼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거실 한편 낡은 안락 의자에 기대앉은 그녀의 시선은 저물어가는 하루의 끝자락이 아닌 손에 들린 스마트폰 액정에 머물러 있었다. 은퇴한 국어교사, 평생을 아이들의 글과 씨름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디지털 세상은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숙제와 같았다. 하지만 자식들마저 각자의 삶에 바빠진 후 적막한 집안을 채우는 것은 오직 텔레비전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다. 그 적막이 숨막힐 듯 답답해질 무렵 딸 지우의 권유로 시작한 스마트폰은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듯했다. 은빛 시냇물. 그녀가 용기를 내어 가입한 온라인 신앙송 동호회의 이름이었다. 젊은 시절 몰래 써내려갔던 시들을 익명의 공간에 하나둘 올리기 시작했다. 누가 볼까 부끄러워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누군가의 공감을 갈망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푸른 소리라는 닉네임의 회원이 그녀의 시에 유독 정성스러운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다. 그의 글에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선 깊이 있는 이해와 따뜻한 감성이 담겨 있었다. 박서진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선생님의 시에서는 삶의 연륜 속에서 피어난 진주 같은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푸른 솔의 메시지는 언제나 정중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자신을 해외에서 오랫동안 금융투자 관련 일을 하다가 건강 문제로 얼마 전 귀국해 조용히 요양 중인 40대 후반의 독신남 김민준이라고 소개했다. 박서진 여사는 그의 박식함과 세련된 매너에 매료되었다. 매일 밤 그와 나누는 메시지는 그녀의 무료한 일상의 단비와 같았다. 시와 문학,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는 젊은 시절 남편과 밤새도록 토론하던 때를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점차 마음의 문을 열었고 어느새 그를 하루라도 연락하지 않으면 허전함을 느끼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 화상통화를 통해 본 민준의 모습은 그의 글만큼이나 부드럽고 지적인 인상이었다. 배경으로 보이는 서재에는 책들이 가득했고 은은한 미소를 띤 그의 눈빛은 신뢰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박서진 여사는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이 사람은 분명 자신의 메마른 노년에 한 줄기 위안이 되어줄 귀한 인연이라고. 그녀는 김민준에게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까지 털어놓기 시작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깊은 외로움까지도. 김민준은 언제나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박서진 여사는 그에게서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받고 있다고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민준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자신이 오랫동안 투자해온 유망한 비상장 바이오 회사가 있는데 곧 해외 대기업에 인수될 것이라는 특급 정보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박서진 여사에게만 특별히 이 기회를 주고 싶다며 소액 투자를 권유했다. 서진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늘 받기만 하는 것 같아 죄송스러웠습니다. 이건 정말 확실한 정보입니다. 선생님의 노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저를 믿고 한번 투자해 보시겠어요? 절대 손해보실 일은 없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진지하고 간절했다. 박서진 여사는 순간 망설였다.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을, 그것도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의 말만 믿고 투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김민준을 향한 그녀의 신뢰는 이미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킬 만큼 커져 있었다. 게다가 그의 말대로라면 이번 기회는 자신의 무료한 노후에 경제적인 여유와 함께 삶의 활력까지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 같은 분께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다는 그의 말은 박서진 여사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모성애까지 자극했다. 결국 박서진 여사는 퇴직금의 일부인 2천만 원을 김민준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돈을 보내고 나서도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지만 김민준은 매일같이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그녀의 계좌에는 투자 수익금이라며 200만 원이 입금되었다. 김민준은 자신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투자 사이트의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었는데 그곳에는 박서진 여사가 투자한 금액이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며 불어나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다.
박서진 여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김민준을 더욱더 굳게 믿게 되었다. 그는 단순한 말벗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행운의 여신과도 같았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고 김민준은 겸손하게 웃으며 더 큰 기회가 남아있다고 속삭였다. 선생님,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곧 회사가 해외 대기업에 정식으로 인수 발표를 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조금 더 용기를 내보시겠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분명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김민준의 목소리는 달콤한 꿀처럼 박서진 여사의 귓가에 스며들었다. 함께라는 단어는 그녀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그녀는 이미 김민준과 함께하는 밝은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예쁜 집을 짓고 함께 시를 쓰고 정원을 가꾸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했다. 이성을 마비시키는 탐욕과 외로움이 버무려진 기대감은 결국 박서진 여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다. 그녀는 남은 퇴직금, 전액과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적금까지 모두 해지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자 평생을 살아온 정든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았다. 딸 지우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큰돈 거래에 이상한 낌새를 채고 몇 번이고 만류하려 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하세요? 혹시 누구한테 이상한 소리 들으신 거 아니에요? 지우의 걱정 어린 물음에 박서진 여사는 오히려 화를 냈다.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네가 왜 참견이야? 이건 내 인생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너희에게 짐이나 되는 늙은이로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런다 왜? 평소 온화하던 어머니의 완강한 모습에 지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과 불길한 예감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결국 박서진 여사는 딸과의 관계마저 소원해진 채 총 2억 원이라는 거액을 김민준이 알려준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다. 돈을 모두 보내고 난 후 그녀는 마치 큰일을 해낸 사람처럼 후련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김민준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그녀의 성공적인 투자를 축하하며 장밋빛 미래를 속삭였다. 투자 후 며칠 동안 김민준은 꼬박꼬박 연락을 해왔다. 곧 엄청난 수익금이 지급될 것이며 함께 여행을 떠나자는 달콤한 약속도 잊지 않았다. 박서진 여사는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매일같이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부푼 꿈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약속된 추가 수익금 지급일이 하루 이틀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김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평소와 달리 답장이 바로 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반복될 뿐이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박서진 여사는 그제야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김민준이 알려준 투자 사이트에 접속하려 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라는 메시지만 뜰 뿐이었다.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다. 박서진 여사는 미친 사람처럼 밤새도록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기계적인 신호음과 묵묵부답뿐이었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피 같은 돈, 정든 집까지 담보로 잡혀 이제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녀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절망감,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눈앞이 캄캄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산채로 집어삼키는 듯했다. 며칠을 끙끙 앓던 박서진 여사는 결국 해숙해진 얼굴로 딸 지우를 찾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어머니의 초췌한 모습에 지우는 이미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박서진 여사는 딸아이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울면서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지우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한바탕 울고 나서야 겨우 진정한 박서진 여사는 딸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지우야,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어. 평생 모은 돈을 이제 우린 어떡하면 좋으니? 지우는 처음에는 어머니의 어리석음을 다그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이미 만신창이가 된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다독였다. 그리고 문득 학창시절 국어 선생님이었던 박서진 여사의 옛 제자 중 한 명의 아버지가 형사였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수소문 끝에 어렵사리 퇴직한 전직 형사 최수연 씨와 연락이 닿았고 지우는 어머니와 함께 그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최수연 씨는 백발이 성성한 노형사였지만 눈빛만은 젊은 시절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박서진 여사가 건넨 계좌번호, 채팅 기록, 김민준의 프로필 사진 등을 꼼꼼히 살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직감은 그에게 이것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여사님 아무래도 전형적인 수법에 당하신 것 같습니다. 최수연 씨의 낮은 목소리가 거실의 무거운 침묵을 갈랐다. 그는 김민준이 사용한 계좌가 이미 여러 차례 금융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이며 프로필 사진 또한 인터넷에서 도용한 가짜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화기에서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올 뿐이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이름 역시 알 수 없는 사용자로 바뀌어 있었다.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절망감에 복내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말았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지민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복내 할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눈앞에는 눈물 범벅이 된 지민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자신이 잠시 정신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복내 할머니는 깊은 한숨과 함께 다시 눈을 감았다. 차라리 이대로 영영 깨어나지 않았으면 싶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어쩌다 이런 험한 꼴을 당하게 되었는지 자기 자신이 한심하고 원망스러웠다. 그날 이후 복내 할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다.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렸다는 상실감보다 더 큰 것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마음의 상처였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식들과 손녀에게 씻을 수 없는 걱정과 실망을 안겨주었다는 죄책감은 그녀를 더욱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뜨렸다. 지민은 그런 할머니 곁을 묵묵히 지켰다. 억지로 음식을 권하지도 섣부른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할머니 옆에 앉아 있거나 할머니가 좋아하는 따뜻한 차를 끓여다 드리거나 말없이 등을 쓸어내려 드릴 뿐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복내 할머니는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다. 지민의 정성 어린 간호와 진심 어린 걱정이 그녀의 다친 마음을 아주 조금씩 열고 있었다. 지민아, 내가 정말 바보 같았지. 이 늙은이가 주책 없이 헛된 꿈을 꾸었구나. 어느 날 저녁 복내 할머니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지민은 할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미 돈은 대부분 인출된 후였고 김민준의 진짜 신원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다. 박서진 여사는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수연 씨가 박서진 여사를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메모지 하나가 들려 있었다. 여사님, 혹시 이런 모임에 한번 나가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메모지에는 햇살 다시 찾기라는 이름의 자조 모임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비슷한 온라인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노인들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이라고 했다. 박서진 여사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자신의 치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의 간곡한 권유와 최수연 씨의 진심 어린 격려에 용기를 내어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다. 모임 장소는 동네 작은 복지관의 회의실이었다. 어색하게 들어선 박서진 여사를 맞이한 것은 그녀와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박서진 여사와 마찬가지로 깊은 슬픔과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눈물을 흘리고 또 때로는 분노를 터뜨리면서 그들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박서진 여사는 그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막힌 사연에 귀 기울이며 자신만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그들은 함께 웃고 울면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법적인 대응 방법을 함께 알아보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점이다. 햇살 다시 찾기 모임은 박서진 여사에게 절망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시간이 흘러 봄이 다시 찾아왔다. 박서진 여사의 얼굴에는 아직 슬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예전처럼 깊은 절망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딸 지우와 함께 집 앞 작은 정원에 펜지꽃과 데이지꽃을 심었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흙을 만지고 꽃을 심는 동안 그녀의 입가에는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잃어버린 돈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좌절하지 않기로 했다. 어느 주말 오후 박서진 여사는 거실 창가에 앉아 낡은 시집을 펼쳐들었다.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윤동주의 시였다.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시를 읽어내려가는 그녀의 눈빛은 차분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창밖에서는 새로 심은 꽃들이 봄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시집을 가슴에 안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그녀에게는 소중한 것들이 남아 있었다. 사랑하는 딸, 따뜻한 위로를 건네준 사람들, 그리고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는 작은 희망.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박서진 여사는 다시 한번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의지를 담아 시를 읊조렸다. 절망의 겨울을 지나 그녀의 마음에도 마침내 작은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